물가를 잡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물가가 전혀 안 잡히고 있죠. 10년 3개월 만에 4%를 넘어섰다. 그리고 생활 물가는 5%가 넘어섰다. 그래서 요즘에 뭐 되도 않는 기사들 많이 나오죠. 갈비탕 26,000원이다. 아니 비싼 데 가서 먹으니까 그렇지. 그 서초동에 거기 임대료도 비싼데. 그리고 또 뭐 분식집 가서 3시 먹었더니 6만원이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무슨 오므라이스가 14,000원에 맥주 6,000원 해가지고 맥주 파는 분식집이 어디고 오므라이스 14,000원 하는 분식집이 흔한 데예요. 물론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압박을 주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4%대를 넘어섰다. 특히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공업제품 당연히 석유랑 연관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생활 물가 포함 많이 안 하고 부동산 관련 물가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만큼 상승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하죠. 왜?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타격을 지대로 맞는 나라다. 가뜩이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위험한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위험해졌죠. 뭐라 그래요? 당분간 4%대 물가 예상한다. 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물론 이건 크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그랬을 때 이걸로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유동성을 엄청 많이 풀었죠. 그런데 그 중에 문제는 뭐였어요? 많이 풀어서 처음에는 경제가 워낙 침체됐으니까 풀어도 효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때려다 박은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거의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풀고 있죠. 왜냐면 예전만큼 중증은 잘 안 나오니까. 위드 코로나 세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얘가 문제점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타났었다. 이것 때문에 더 심화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5월에 지금 양적 긴축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기사 떴죠. 2인자 비둘기파였는데 매파로 바뀌면서 5월에 빅스텝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지금 4%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다. 왜? 기회니까. 미국에선 이번에 러시아를 제대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기회죠. 명분을 제대로 줬다.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달러 이자를 내더라도 은행 결제에 불어하겠다. 즉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고립되면은 러시아가 여기서도 원유가 많이 나오죠. 이게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러시아의 수출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타격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왜? 제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한번 점 찍고서 들어간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죠. 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중국 화폐 가치도 띄워주고 연대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발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제재할 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뭐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 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많이 붙어먹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손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가뜩이나 러시아는 과거의 냉전 체제 때도 굉장히 적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당장 그거 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죠. 그런데 러시아는 명분을 충분히 잡아줬죠. 푸틴이. 그러니까 계속 제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 이야기하는데 IMF 외환 위기가 역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물론 IMF 외환 위기처럼 똑같이 우리나라에 온다. 물론 다른데 굉장히 큰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게 동아시아랑 러시아가 이렇게 붙어있죠.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랬을 때 요 동아시아 위기 오니까 러시아까지 영향이 갔었죠. 반대로 러시아에서 위기 오면 동아시아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지금도 보면은 중국은 이미 뭐 러시아가 위안화로 외환 채우고 있으니까 조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왕따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화가치 대폭락하고 있죠. 기축통화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가치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 찍었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요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따가.
그래서 보면은 환율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에 지금 찔끔찔끔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지 않냐. 미국에서 긴축이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긴축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 선제적 금리 인상 잘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기는 없다.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조금만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환율이 폭등하거나 혹은 폭락하게 되면은 경제시장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럴 때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폭등세를 꺾고 반대로 폭락할 때는 폭락세를 꺾는 이런 것들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은 달러를 매입한다. 그래서 원화 수요를 흡수하고, 반대로 원화의 환율이 급등할 경우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매각한다. 즉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를 매각해서 일시적으로 안정은 시키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 불리해지죠. 외환 위기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속된 말로 앵꼬 났죠. 외환이 앵꼬 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폭등했어요? 아니면은 달러 다 팔았으니까 환율이 폭락했어요? 지금 이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처하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외환 보유액 또 줄고 있다. 외환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수출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수입하느라고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축통화 중에서도 넘버원이죠. 그러니까 지들이 돈 찍어가지고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다. 이 와중에 지금 금리 내려간다고. 와, 신난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갈까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금리가 내려갈 이유, 솔직히 말하면은 가계부채 감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리 내려가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행에서 다시 올릴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보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채권금리. 채권금리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다. 이게 시중금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미국의 경우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2004년부터 기준금리 계속 올렸는데 금리가 떨어진 이유 뭐예요? 채권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갔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채권을 많이 사고 있다는 소리인데, 중국에서 채권을 많이 사서 시중금리를 못 올리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채권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사실상 금리를 지금 낮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없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늘어서 은행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우리나라 은행은요, 투자를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외국 은행에 비해서 뭘로 많이 남겨먹었어요? 예대 마진으로. 외국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부풀려서 그걸 가지고 이자도 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대 마진으로 벌어쳐먹고 있었다. 왜?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가고 있으니까, 빚을 쉽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광고 뜨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도 광고 뜨고 있을 거예요. 경제적 자유니 뭐니 하면서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붙여주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법이나 가르쳐주고. 그런데 예대 마진을 언제까지 줄일 수는 없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은행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척하지만 그래서 수요 늘려놓고서 금리 계속 올릴 거니까. 그거 있죠. 동네에 슈퍼를 가면요, 아이스크림 50% 할인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요거 주고 딴 거 사가지고 오는 거죠. 아이스크림도 사고 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은행이 조금 이익을 덜 보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고객 유치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빌려가지고 대부분 변동금리로 많이 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객 유치하려고 저런 거 하고 있는 거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최악 인플레에도 금리 맘대로 못 올리겠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친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금리 못 올린다고 지금 뻥까치고, 금리 못 올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출 풀어줄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 낮추고 있어요,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세요. 죽으라고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주 지옥 같은 것들이죠. 국채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봐봐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 넘어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시중금리가 올라갈 징조인데 지금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깎아준다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는 총재 후보자 어때요? 기준금리 전망 상향하고 있다고 하죠. 기준금리 전망 얼마였어요? 2%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주연은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비둘기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뭐라 그래요? 전망 상향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이거 물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에요? 물가 발표됐으면 더 상향하면 더 상향했죠. 부채 절대적 규모 혹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을 낮추는 수준까지 염두에 뒀다. 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만데. 그러니까 물가, 금리 지금 다 뛰게 생긴 거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금융 부담은 증가. 이중고. 근데 이게 다 예상된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 경고했어요 저희가 이걸. 그런데 뭐 지금도 막 그래요? 대출 받는데 문제 없다. 소비 줄이지 뭐.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안 살아나는 나라는 세계적인 위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문제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전에 있던 말이 뭐였어요? 글로벌 어스였죠. 세계는 하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뭘로 바꿨어요? 내수시장 키웠어요. 우리는 요거 1차 만들고 얘네는 2차 만들고 3차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얘네가 망해버리니까 얘네 다 타격 입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1, 2를 내수시장으로 키우고 여기서도 1, 3을 내수시장으로 키우고 여기서도 2, 3을 내수시장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딴 나라 타격 받아도 덜 받으니까.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바뀐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뭐 했어요 그때? 초이노믹스 했죠. 내수시장 죽든 말든 부채주도 성장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비, 내수시장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고, 가계부채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그거 터지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경고를 했고, 지금 같은 저금리가 진짜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금리 올리고 부동산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갈까요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저금리 또 나왔다고 해서 집값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갈까요? 결론, 물가 폭등이죠. 장기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도 금리 인상 가속이죠. 지금 채권금리도 튀고 있다. 지독한 디레버리징이 눈앞에 닥쳤다. 딱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은행에서 미끼 상품 던지는 거 낚여가지고 와 우르르 들어갔다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는 금리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여기 와가지고 뭐 재테크 해야 되고 뭐 자본주의의 논리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 중에는 자산 거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산 경기가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지키는 것도 투자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산시장의 논리, 자본시장의 논리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건 너네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굉장히 위험하다. 요거 잘 명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